2021년 가을 전라남도의 한 조용한 포구 마을에서 단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침몰해가는 차량 안에서 한 노인은 필사적으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선착장 위에 우두커니 서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아들의 실루엣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비릿한 생선을 손질하며 단 하나의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아들이 자신을 구하러 올 거라 믿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추적합니다. 첫째,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10억 원의 빚더미. 둘째, 장롱 깊숙이 감춰진 12억 원짜리 보험증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껏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블랙박스 속 악마의 육성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남도 바닷가 포구의 수산시장은 벌써부터 비릿한 냄새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서 김복래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의 좌칸 앞에 앉아 얼음 위에 놓인 생선들을 하나씩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비늘이 손바닥에 긁힐 때마다 따끔한 통증이 왔지만 그녀는 이미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터라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손마디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평생 얼음물에 담가온 탓에 뒤틀린 손가락들은 그녀가 걸어온 인생의 흔적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센 파도에 휩쓸려 차갑게 식은 채 돌아온 그날 이후 복래 씨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이진호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진호가 어렸을 때부터 복래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에 생선이 상할까 얼음을 더 얹고 겨울에는 동상에 걸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일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명절 때마다 마을 입구에 걸리는 아들의 현수막이었습니다. 서울 대형 물류기업 본부장 승진 축하 이진호라는 글귀를 볼 때마다 복래 씨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새벽 장터에서 만나면 을에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복래 씨, 아들 덕에 이제 편하게 사시겠어요. 서울서 큰 회사 다니매요. 그럴 때마다 복래 씨는 수줍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뭘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그 미소 속에는 평생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달 아들이 보내는 생활비 덕분에 복래 씨는 조금씩 저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 돈은 모두 아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래 씨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보내는 그 생활비가 사실은 고리대금업자에게서 빌린 돈이라는 것을,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서울에서 물류기업 본부장으로 일한다던 아들의 실체를 말입니다. 이진호는 겉으로는 성공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년 전 그는 회사 동료들의 권유로 무리하게 창고 부지 매입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류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니 지금 투자하면 대박이다 라는 말에 혹해서 은행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부지값이 조금씩 오르면서 진호는 더 큰 욕심을 부렸습니다. 대출을 더 받아 추가로 투자했고 심지어 가상화폐 투기까지 손을 댔습니다. 이번만 성공하면 모든 빚을 갚고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창고 부지는 팔리지 않았고 가상화폐는 폭락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 진호는 결국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사채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갚고 또 다른 곳에서 빌려서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새 진호가 진 빚은 1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휴대폰을 켤 때마다 울리는 벨소리는 진호에게 죽음의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이 본부장,
이번 주까지 5천만 원 안 가져오면 회사에 다 알릴 거야. 그러고도 버틸 수 있나? 한번 해봐. 진호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어머니에게 큰 봉투를 건네며 성공한 척했지만 그 돈조차 빌린 것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걸린 승진 축하 현수막을 볼 때마다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 현수막이 언젠가는 사기꾼 이진호라는 오명으로 바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명절, 진호는 도망치듯 내려온 고향집 안방에서 운명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던 보험 증권들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두툼한 서류를 펼쳐본 순간 진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총 6개의 보험 증권. 복례 씨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 20년 가까이 노령연금과 장사미천 아껴가며 납입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사망 시엔 8억 원이, 주말이나 특수재해 사고 시에는 가산금을 포함해 최대 12억 원에 달하는 수령액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보험증권을 다시 장롱에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굽은 등, 거친 손, 평생 자식 하나 위에 살아온 여인의 모습. 하지만 진호의 눈에 비친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2억 원짜리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 위에서 진호는 이미 어머니의 장례식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오열하는 자신의 모습, 보험금을 수령하러 가는 장면,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청산하고 자유로워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진호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를, 새벽 얼음물에 손을 담가가며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를 이제 그는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진호는 매일 밤 죽음의 그림자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진호는 곧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이제 협박을 넘어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그가 회의실에서 거래처와 미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이 본부장님 계시죠? 우리 사장님이 좀 뵙자는데요. 회의실 안에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보았고 진호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황급히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사채업자들과 마주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는 겁니까? 회사인데.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사채업자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사? 이 본부장, 다음 주까지 원금 3억에 이자 5천 안 가져오면 이 회사 전 직원한테 다 알릴 거야. 본부장님이 얼마나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지. 그래도 이 자리 지킬 수 있을까? 그들이 나간 뒤 진호는 한참 동안 회의실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채를 갚기 위해 회사 돈을 패돌리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그날 밤 진호는 서울 외곽의 한 모텔에 숨어들었습니다. 집에 가기도 회사에 가기도 무서웠습니다.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어머니의 보험금 12억 원. 그것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죽일 것인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완벽한 사고로 위장할 것인가였습니다. 진호는 물류업계에서 15년을 일한 전문가였습니다. 컨테이너 적재 시 무게중심을 계산하고 경사로에서의 하중 분산을 계산하는 일은 그에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엑셀 시트를 열었습니다. 차량 무게, 경사각, 마찰계수, 가속도. 물리학 공식들이 화면을 채워갔습니다. 만약 차량이 일정 각도 이상의 경사로에 놓인다면 중립기어 상태에서도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굴러갈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 이거다. 진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지며 전라남도 일대의 선착장들을 검색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바다로 이어지는 경사로가 있으며 CCTV가 없는 곳. 조건에 맞는 장소를 추리다 보니 후보지가 3곳으로 좁혀졌습니다. 진호는 주말을 이용해 고향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어머니에게는 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차를 몰고 첫 번째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항구 근처의 작은 부두였는데 생각보다 낚시꾼들이 많았습니다. 밤에도 야간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장소는 폐선착장이었습니다. 오래전 어업이 중단되면서 방치된 곳이었는데 경사로의 각도가 너무 완만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차량이 자연스럽게 굴러가기에는 각도가 부족했습니다. 억지로 밀어야 하는데 그러면 사고가 아니라 타살로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진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을. 외딴 포구의 끝자락 작은 배들을 출입시키기 위한 슬립웨이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경사로는 바다를 향해 약 15도 각도로 뻗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로등은 멀리 떨어져 있어 이곳까지는 빛이 거의 닿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민가도 200m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이 일대는 완전한 어둠에 잠길 것 같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는 경사로 위에 서서 각도를 가늠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각도계 앱을 켜서 측정하니 정확히 14.7도였습니다. 물류창고에서 컨테이너를 다룰 때의 경험으로 계산하면 1.5톤 차량이 중립기어 상태에서 이 경사로에 놓인다면 약 3초 후부터 가속이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호는 바닷가로 내려가 수심을 확인했습니다. 썰물 때는 1.5m, 밀물 때는 약 4m. 조석표를 확인해 보니 밤 11시경이면 중간물 정도였습니다. 약 3m. 차량이 물에 잠기기에 충분한 깊이였습니다. 그는 또한 유속도 체크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물살의 방향과 속도를 관찰했습니다. 밀물 때는 차량이 안쪽으로 밀려올 수 있지만 썰물 때는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너무 빨리 발견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은 물속에 잠겨 있어야 구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들고 진호는 그 자리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차량 무게 1,500kg, 경사각 14.7도, 마찰계수 0.7, 초기 속도 0. 중력가 속도를 적용하면 경사로 시작점에서 바닷물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약 8.2초. 충분히 빠른 속도입니다. 안전벨트를 풀 시간도 문을 열 시간도 주지 않을 정도로. 진호는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리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학은 완벽합니다. 그는 이미 어머니가 차 안에서 공포에 질려 창문을 두드리는 모습까지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로 돌아온 진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CCTV의 존재. 그는 선착장 주변을 천천히 운전하며 사방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이곳은 너무 외진 곳이라 방범용 CCTV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카메라는 2km 떨어진 마을 입구에 있었습니다. 완벽해. 진호는 차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선착장 사진을 여러 장 찍어두고 GPS 좌표까지 저장했습니다. 시간대별 주변 인적 분포, 조석 시간표, 날씨 예보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한 완전 범죄의 설계도가 그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 위에서 진호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밤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명확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실행 가능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2억 원이라는 확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밀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냉혹한 계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호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혼자서는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연히 목격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공범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만큼 절박하고 자신만큼 돈이 필요하며 자신만큼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진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동창 강태수.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도박빚에 허덕이던 그 친구. 며칠 전 회사 창고에서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태수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진우는 조수석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접근하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완벽해야 합니다. 악마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이제 공범을 찾기 위한 사냥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초 서울 외곽의 한 물류창고. 강태수는 오늘도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등에서 흐르는 땀이 작업복을 적셨지만 그는 쉴 수 없었습니다. 일당 12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남짓. 그런데 그가 갚아야 할 빚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진호와는 반에서 제일 친한 사이였습니다. 둘 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언젠가는 성공하겠다는 꿈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진호는 서울로 올라가 대학을 나와 물류회사 본부장이 되었고 태수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도박에 손을 댄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볍게 화투를 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단 한 번의 판에서 200만 원을 땄습니다. 그날의 짜릿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을 것 같은 돈이 단 몇 시간 만에 손에 쥐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도박의 법칙은 잔인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이겼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잃기만 했습니다.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더 큰 판에 뛰어들었고 결국 불법 도박장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빚이 5천만 원을 넘어섰을 때 그는 이미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를 찾아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불법 도박장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에는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월 이자 15%, 한 달에 450만 원씩 갚아야 했습니다. 일당 12만 원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채업자에게 또 돈을 빌려 이자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억 원. 태수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이제 회유가 아니라 폭력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는 골목길에 끌려가 무릎이 부서지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집 앞까지 찾아와 칼을 들이대며 협박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1억 원 안 가져오면 죽여, 진짜로. 태수는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잠들었습니다.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찜질방이나 PC방을 전전했습니다. 휴대폰은 꺼놓은 지 오래였고 거울을 볼 때마다 그곳에는 이미 죽은 사람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그는 이미 인생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창고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태수야, 오랜만이다.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물류회사 본부장답게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수는 순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남루한 자신의 작업복과 상대의 정장이 대비되면서 초라함이 밀려왔습니다. 아, 진호야, 잘 지냈어? 태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호는 가까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요즘 힘든 일 있어? 그 말에 태수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힘듦을 알아봐주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너는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네? 진우는 잠시 태수의 얼굴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녁이나 한잔 할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살게. 태수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집도 없었고 누군가와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허름한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소주 몇 잔이 오가자 태수의 입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어. 빚이 좀 있어서. 진우는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2억 정도. 진우는 놀란 척했지만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태수를 미행하며 그의 상황을 파악해뒀으니까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모습, 찜질방에서 자는 모습, 공포에 떨며 뒤를 돌아보는 모습까지. 진호는 태수가 절박한 상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억이면 큰 돈인데? 도박?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진짜로. 사채업자들이 날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호는 태수의 잔에 소주를 채워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큰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태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큰 돈? 나 같은 놈이 무슨 큰 돈을 벌어? 복권이라도 당첨되지 않는 한. 진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경기도 하남시 창고단지 3번 창고 앞으로 와. 혼자 와야 해.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무슨 일인데?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야. 옳지 말지는 네 선택이야. 다음 날 저녁 태수는 약속 장소를 향했습니다. 사실 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하남시 외곽의 창고단지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저녁 7시인데도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창고가 문을 닫은 상태였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했습니다. 태수는 3번 창고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으스스했습니다. 잠시 후 진호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핀 뒤에 태수에게 손짓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창구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오래된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스포츠백이었습니다. 지퍼를 열자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에는 5만 원권 지폐다발길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야. 진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넋을 잃고 돈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을 것 같던 돈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게 왜? 진호는 의자에 앉으며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계약금이야. 일을 도와주면 성공 보수로 1억 원을 더 줄게. 총 1억 5천. 네 빚 다 갚고도 남을 거야.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것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진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를 하나 만들어야 해. 단순한 교통사고처럼 보이게. 넌 그냥 내 지시대로만 움직이면 돼.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구조하는 척만 되는 거야. 태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고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사람을?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나보고 살인에 가담하라고? 안 돼. 난 못해. 진호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야, 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일주일 후면 사채업자들이 널 죽일 거야. 넌 그걸 알잖아. 이게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태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창고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진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그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에 가담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죄였습니다. 안 돼. 난 못해. 난 이만 갈게. 태수가 창고문을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진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차피 우린 이대로면 둘 다 죽어. 나도 10억 빚이 있어. 사채업자들이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죽이겠다고 했어. 우린 같은 처지야. 태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진호도 자신처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가 10억?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 부지 투자 실패하고 가상화폐까지 날렸어. 나도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고 있어. 이 방법밖에 없어. 단순한 추락사고로 처리될 거고 넌 내 지시에 따라 구출하는 연기만 하면 돼.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양심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그는 극심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생존 본능이 이겼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정말로 들키지 않을 수 있어?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수 앞에 섰습니다. 내가 다 계획했어. 완벽해. 넌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돼.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돈가방을 바라봤습니다. 5천만 원. 당장 사채업자들에게 갚고 숨통을 틀 수 있는 돈, 그리고 일을 마치면 추가로 1억 원. 모든 빚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죽이는 건데?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그 순간 태수는 진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냉혹한 계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하는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돈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자신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돈과 생존을 위해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뭘 하면 돼? 진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치밀한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악마는 이제 2명이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계획은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진호는 태수에게 10년이 넘은 중고 SUV 한 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이미 폐차된 차의 것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태수는 그 차를 받아들고 또 한 번 자신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 실감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기계적 결함으로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물류차량 유지보수 지식을 총동원해 치밀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브레이크 호스에 미세한 구멍을 내면 유압이 서서히 빠지면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사고 후 차량을 인하하더라도 노후 차량의 자연스러운 고장으로 보일 것입니다. 진호는 자신의 차량을 정비소로 가져갔습니다. 물론 평소 이용하던 곳이 아니라 서울 외곽의 낡은 정비소였습니다. 정비공에게 브레이크 점검을 요청하면서 그는 유심히 브레이크 호스의 위치와 구조를 관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진호는 인터넷에서 브레이크 호스를 주문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가짜 이름으로였습니다. 일주일 후, 진호는 한밤중에 혼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량 밑으로 기어 들어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브레이크 호스가 보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송곳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송곳 끝을 호스에 대고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직경 1mm 정도. 너무 크면 즉시 유압이 빠져 의심받을 수 있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진호는 계산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약 2시간 정도 운전하면 브레이크 유압이 완전히 빠질 것입니다. 고향까지 가는 시간이 딱 2시간 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기어 나와 손을 닦았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때가 마치 죄의 흔적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실행일은 6월 18일 토요일로 정했습니다. 주말이면 보험금 가상금을 받을 수 있고 날씨도 맑을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오랜만에 드라이브나 하자. 바다 구경 가고. 전화기 너머로 복례 씨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진호야, 엄마가 미역국 끓여 놓을게. 네가 좋아하는 거. 그 목소리를 들으며 진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12억 원이라는 숫자만 떠올랐고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토요일 저녁에 볼게.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진호는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조수석에는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라며 산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위장일 뿐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보며 유압이 빠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점점 브레이크가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진호는 먼저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일회용 대포폰으로였습니다. 오늘 밤 9시 예정 장소 대기. 고향집에 들어서자 복례 씨가 환한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손에는 진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가득 담은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진호는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30분, 진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밤바다 야경 보러 갈까? 날씨도 좋은데. 복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밤에? 내일 낮에 가면 안 되니?
진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야경이 더 예쁜데 별도 보이고 금방 갔다 올게. 결국 복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언제든 좋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진호는 시동을 걸며 브레이크를 밟아봤습니다. 거의 바닥까지 밟아야 겨우 작동했습니다. 유압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선착장을 향해 차를 몰면서 진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10분 정도 달렸을 때 전방에 선착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 외딴 폭우. 계획대로라면 이곳에서 모든 것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착장에 가까워질수록 진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불빛.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경악했습니다. 선착장 주변에 낚시꾼들이 가득했습니다. 적어도 15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야간 낚시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진호는 치를 떨었습니다. 평소에는 한적했던 곳인데 하필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낚시꾼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일부는 차량 전조등까지 켜놓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선착장을 지나쳐 계속 운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진호야, 여기 바다인데 안 내려? 진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더 좋은 데가 있어. 조금만 더 가자. 하지만 진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브레이크는 이미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 해도 위험했습니다. 그렇다고 저 많은 목격자 앞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진호는 결국 한적한 도로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포폰으로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취소, 철소. 차 안에서 진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몇 주 동안 준비한 계획이 예기치 못한 변수 하나로 무너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는 아들이 왜 이렇게 긴장해 있는지 모른 채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복례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호는 브레이크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차를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복례 씨가 차에서 내리며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진호야, 무리하지 마. 엄마는 네가 건강한 게 제일 좋아. 그 온기가 진호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다음에는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집착. 다음 날 새벽 진호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외곽의 폐공장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어제 무슨 일이? 태수가 묻자 진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낚시꾼들이 너무 많았어. 목격자가 있으면 안 돼. 진호는 차에서 내려 브레이크 호스를 확인했습니다. 구멍 뚫린 부분에서는 여전히 유압류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호스로 교체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은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현장 상황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해. 진호는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완벽하게 할 거야. 더 확실한 방법으로. 태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 그냥 이대로 그만두는 건 안 돼? 나 너무 무서워. 진호는 태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만둬? 넌 이미 5천만 원 받았잖아. 그거 사채업자들한테 갚았지. 이제 빠져나갈 수 없어. 우린 이미 공범이야. 태수는 진호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호는 태수를 놓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번엔 브레이크 같은 불확실한 방법은 쓰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중력과 가속도만 있으면 돼. 물리학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날 이후 진호는 더욱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그를 더욱 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노트북을 펴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변수도 용납하지 않을 완벽한 계획. 경사로에 차를 세우고 중립기어로 놓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바다로 굴러떨어지는 방법. 고인목만 제거하면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도 없고 차를 밀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중력의 법칙에 따라 차량이 스스로 움직일 뿐입니다. 완벽한 사고처럼 보일 것입니다. 진호는 선착장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경사로의 각도, 주변 환경, 조석 시간, 모든 것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행 전에 현장을 여러 번 답사하기로 했습니다.
낚시꾼들이 주로 오는 시간대를 파악하고 가장 인적이 드문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실패는 그를 더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냉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반드시 저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자신은 12억 원과 함께 자유를 찾을 것입니다. 악마는 한 번의 실패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2022년 여름부터 2023년 가을까지 진호는 총 13차례에 걸쳐 그 선착장을 찾았습니다. 매번 다른 요일, 다른 시간대에 방문하며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낚시꾼들은 주로 주말 저녁에 몰렸고 평일 밤 11시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달이 없는 금은 무렵에는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진호는 모든 데이터를 엑셀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날씨, 조석, 요일별 인적 분포, 주변 가로등의 조도까지 완벽한 실행일을 찾기 위한 치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을 D-Day로 확정했습니다. 그날은 금음달이었고 조석표상 밤 11시경 중간물이었으며 기상청 예보에는 맑음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실행 일주일 전부터 진호는 어머니에게 부쩍 다정해졌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이틀에 한 번씩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 건강은 괜찮아? 복례 씨는 아들의 잦은 연락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했습니다. 진호야, 무슨 일 있니? 요즘 너무 자주 전화하는 것 같아서. 진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엄마, 요즘 사업이 잘 풀려서 기분이 좋아. 그동안 엄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서. 11월 20일 월요일, 진호는 어머니에게 택배를 보냈습니다. 고급 건강식품과 따뜻한 내복 세트였습니다. 복례 씨는 택배를 받고 감격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이렇게 비싼 거 왜 보냈니? 엄마는 괜찮은데. 진호는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대각했습니다. 엄마, 이제 날씨 추워지잖아. 몸 따뜻하게 해.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내려갈게. 오랜만에 드라이브나 하자. 11월 23일 목요일 오후 4시, 진호는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조수석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두과자 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는 대포폰으로 태수와 교신했습니다. 7시 반에 출발, 11시 현장 도착 예정. 태수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10시 50분부터 대기. 오후 7시, 진호는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복례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탁에는 진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천, 갈치조림. 모두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진호야, 많이 먹어. 서울에서 제대로 못 먹어 다니는 것 같아. 복례 씨는 아들의 그릇에 반찬을 계속 덜어주었습니다. 진호는 평소보다 많이 먹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머니가 해주는 마지막 식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그는 그런 삼상에 젖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을 뿐입니다. 오후 10시 30분, 진호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랑 드라이브 갈래? 오늘 날씨 정말 좋던데. 복례 씨는 의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밤에? 진호야, 너 피곤하지 않니? 진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밤바다가 정말 예쁘거든. 별도 많이 보이고. 엄마 바다 구경 좋아하잖아. 금방 갔다 올게. 복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언제든 좋았습니다. 그녀는 외투를 챙겨 입고 아들을 따라 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복례 씨는 따뜻한 히터 바람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진호야, 요즘 정말 효자 됐네. 엄마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까지 해주고. 진호는 백미러로 어머니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한테 잘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 차는 고향 마을을 빠져나와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워지자 도로는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가로등도 드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대포폰을 슬쩍 확인했습니다. 태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현장 도착, 사람 없음, 준비 완료. 진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년이 넘는 준비 끝에 마침내 실행하는 날. 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났습니다. 밤 11시 5분, 차는 목적지인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진호가 예상했던 대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200m 떨어진 곳에서 희미하게 빛날 뿐이었고
선착장 앞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와, 정말 조용하네. 바닷소리가 잘 들려. 복례 씨가 창문을 열며 감탄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차를 경사로 쪽으로 몰았습니다. 그가 몇 번이나 답사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차를 세운 진호는 시동을 켠 채로 기어를 주차 P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드릴게. 배경이 정말 예쁘거든. 복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사진도 찍어준다고? 진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차량 뒤쪽으로 돌아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고인목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호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타이어 밑에 고인목을 슬쩍 빼냈습니다. 경사로에 놓인 차량은 이제 오직 주차기어와 풋브레이크만으로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각도를 좀 조절할게. 진호는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살짝 움직였습니다. 주차 P에서 중립 뉴트럴, 그리고 다시 주행 D와 중립 뉴트럴의 경계 지점으로 미묘한 위치였습니다. 완전히 중립도 아니고 완전히 주행도 아닌. 하지만 진호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기어가 자연스럽게 중립으로 빠질 것입니다. 진호는 다시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어머니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여기서 찍을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호가 차에서 완전히 떨어지자 미묘한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기어가 중립으로 빠진 것입니다. 동시에 중력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4.7도 경사로 위에 놓인 1.5톤 차량. 물리학 법칙은 정확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그러나 점점 가속도가 붙으며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례 씨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차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창문 밖 풍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바다를 향해. 진호야! 복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호야! 차가 움직여! 복례 씨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차는 점점 빠르게 경사로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운전석으로 몸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가 그녀를 조수석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벨트를 풀려 했지만 공포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살려줘. 복례 씨의 절규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량은 이제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바다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복례 씨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왜 아들이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지, 왜 그저 서서 바라보고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의 눈과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도 슬픔도 죄책감도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쿵! 차량이 바닷물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어올랐고 차는 순식간에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거품들이 수면 위로 솟아올랐고 곧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 서서 10분 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아 거품조차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밤바다는 다시 고요해졌고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진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태수였습니다. 형, 이제 가야 돼? 진호는 문자를 확인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5분 후 등장, 계획대로. 그리고 진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연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연기. 그는 바다를 향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악마는 마침내 그의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진호는 선착장 끝에 서서 바다를 향해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엄마! 그때 어둠 속에서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진호를 비쳤습니다. 태수였습니다.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세우고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태수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호에게 달려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진호는 태수를 보자마자 그의 팔을 접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가 차에 타고 있었어! 저기로 빠졌어! 태수는 놀란 척하며 바다를 향해 뛰었습니다. 그는 물가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미 차량은 완전히 가라앉은 뒤였습니다. 수면 위로는 거품만 몇 개 떠올라 있었습니다. 사고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 태수의 외침이 고요한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멀리 떨어진 민가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진호는 그제야 바다로 뛰어드는 신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가 태수가 붙잡았습니다. 안 돼! 위험해! 지금 들어가면 너도 죽어! 두 사람의 연극은 완벽했습니다. 진호는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태수를 밀어냈습니다. 놔! 엄마를 구해야 돼! 놔달라고! 하지만 태수는 진호를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말로 친구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선착장 위에서 뒤엉켜 싸우는 척했고 그 모습은 멀리서 보면 절박한 구조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민가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든 중년 남자 둘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호는 그들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가 차가 물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남자들은 황급히 바다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차량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검은 바닷물만 출렁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119 불렀어. 잠시만 기다려. 한 남자는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는 동안 다른 남자는 진호를 부축했습니다. 진호는 그의 팔에 매달려 계속 울었습니다. 진짜 눈물까지 흘렀습니다. 공포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너무 긴장했던 탓에 자연스럽게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10분 후 소방차와 구급차의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어둠을 가르며 선착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방대원 5명이 급히 내려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경사로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차가 굴러내려갔어요. 엄마가 안에 계셨어요. 잠수 장비를 착용한 대원 2명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중 랜턴의 불빛이 검은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미 20분이 넘게 지났습니다. 물속에서 20분이면 구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5분 후 잠수부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량 발견했습니다. 수심 약 4m 지점. 하지만 내부 확인은 어렵습니다. 크레인 없이는 인양이 불가능합니다. 현장 지휘자가 무전으로 크레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크레인이 도착하려면 최소 1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진호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엄마! 그의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진호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습니다. 진정하세요. 구조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30분이 넘게 지났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진호는 울부짖으며 콘크리트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를 말렸습니다.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진호는 계속 머리를 찧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마가 벌어지고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구급대원이 황급히 달려와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호는 구급대원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피로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나 보네.
저렇게까지 자책하다니 안 됐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진호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불쌍한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1시간 후 크레인이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장비가 선착장에 자리를 잡고 와이어가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잠수부의 안내에 따라 크레인이 차량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량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이 차체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진호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차량이 완전히 물 밖으로 나오자 대원들이 급히 달려들었습니다. 문을 열려 했지만 수압 때문에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구로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조수석에는 복례 씨가 안전벨트에 묶인 채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그녀를 꺼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환자 의식 없음, 호흡 없음, 막박 없음. 대원의 차가운 선언이 들렸습니다. 진호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그를 부축했고 들것에 눕혔습니다. 환자 쇼크 상태, 즉시 병원 이송 필요. 진호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원들은 그가 실신한 줄 알았지만 사실 진호는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2억 원. 이제 2주만 지나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사채업자들한테 10억 갚고 2억은 내가 쓸 수 있어. 회사도 그만둘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길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는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소였습니다. 한편 현장에 남은 태수는 경찰의 간단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겁니까? 태수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근처에서 낚시하고 있었는데 비명소리가 들려서 달려왔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로 돌아온 태수는 핸들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차가운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 과정을 도왔습니다. 그는 살인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젠장, 난 뭘 한 거야? 태수는 자신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1억 원을 받고 영원히 입을 다무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 병원 응급실. 진호는 이마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외상은 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신적 충격이 크니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더 불쌍해 보일 테니까요. 더 완벽한 알리바이가 될 테니까요. 간호사가 나간 뒤 진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차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던 그 손,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하지만 진호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슬픔도, 후회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숫자만 가득했습니다. 12억 원, 사채청산 10억 원, 남은 돈 2억 원.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사망진단서, 사고경위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서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2주만 기다리면 돼. 진호는 휴대폰을 치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로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평안한 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악마는 이제 12억 원이라는 보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아침 광역수사대 박재훈 반장은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25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수많은 사고와 사건을 봐왔고 그중 상당수가 사고로 위장된 범죄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한 박 반장은 첫눈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사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는 바닥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타이어 자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네.
일반적으로 차량이 통제를 잃고 경사로로 굴러내려갈 때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러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마찰이 생기며 스키드 마크, 즉 제동 흔적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 관장은 동료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간 것처럼 보여 마치 아무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처럼. 동료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차가 움직이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지 않겠습니까? 박 반장은 대답하지 않고 인양된 차량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량은 증거 보존을 위해 경찰 차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물에 젖어 있었지만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박 반장은 기어 레버를 확인했습니다. 중립 자세, 내추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조수석 안전벨트는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벨트를 채우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운전석은 박 반장이 물었고 감식 팀원이 대답했습니다. 운전석 안전벨트는 풀려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차 밖에 있었다고 하니까요. 박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량 하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누워 전등을 비추어 차체 밑을 비쳤습니다. 브레이크 호스, 윤활유, 서스펜션,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기계적 결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감식팀원의 말에 박 반장은 일어서며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단순 사고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이상했습니다. EDR 데이터는 확보했나? EDR, 즉 이벤트 데이터 기록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같은 것입니다. 사고 직전에 차량 상태를 기록하는 장치였습니다. 네, 분석팀에 넘겼습니다. 오후에 결과 나올 겁니다. 박 반장은 경찰서로 돌아와 진호의 진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진호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어머니와 야경을 보러 선착장에 갔습니다. 차를 경사로 근처에 세우고 사진을 찍어드리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차는 이미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려 했지만 너무 빨랐습니다. 진술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반장의 오랜 경험은 무언가 빠진 부분이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오후 3시 EDR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반장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사고 직전 가속 페달 압력 0, 브레이크 페달 압력 0.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아무도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량은 그저 중력에 의해 굴러내려갔을 뿐이었습니다. 박 반장은 동료 형사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 아무도 페달을 밟지 않았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 동료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차가 움직이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박 반장은 의자에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차 밖에 있었다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수석에 탄 피해자는 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까요? 놀라서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물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박 반장은 다시 현장 사진을 펼쳤습니다. 경사로의 각도, 차량의 위치, 주변 환경, 모든 것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경사각 14.7도, 차량 무게 1,500kg, 중립기어 상태에서 이 경사로에 놓인다면 약 3초 후부터 가속이 시작될 것이며 그리고 경사로 끝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약 8초.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를 중립에 놓고 굴러가게 만들었다면 박 반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이 사건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호 씨의 동선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특히 사고 당일 누구와 접촉했는지, 휴대폰 기록은 어떤지 전부 조사하십시오. 수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진호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와 기지국 기록을 분석하면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4시 서울 출발, 오후 7시 고향 도착, 오후 10시 30분 출발, 오후 11시 5분 선착장 도착. 모든 것이 진호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박 반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고 전후 일주일간의 위치 기록을 모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진호 씨가 사고 일주일 전인 11월 16일에도 같은 장소를 방문했네요. 동료가 데이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 반장은 더 과거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 동안 총 13번이나 이 선착장을 방문했어. 이게 우연일까? 수사팀은 긴장했습니다. 13번의 방문.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철저히 현장을 답사한 것입니다. 박 반장은 진호의 재산 상태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호는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3억 원, 사채 7억 원. 동기가 있네. 박 반장은 피해자 김봉례 씨의 보험 가입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총 6개 보험, 사망 시 최대 12억 원 수령, 수익자는 모두 아들 이진호. 10억 빚에 12억 보험금, 그리고 13번의 현장 답사. 박 반장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황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공범이 있을까? 박 반장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검토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를 발견한 강태수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진호 씨와 무슨 관계일까? 수사팀은 강태수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태수는 진호와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2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동료의 말에 박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수 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그날 밤의 이동 경로도 전부 추적하세요.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호와 태수를 향해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반장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고. 그날 밤 박 반장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현장 사진, EDR 데이터, 위치 기록, 재무 상태,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물리적 증거나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어디선가 실수를 했을 거야. 아무리 완벽한 범죄라도 반드시 틈이 있어. 박 반장은 현장 사진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경사로 위에 작은 나무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고인목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박 반장은 즉시 감식팀에 연락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나무 조각 있죠? 그거 정밀 분석해주세요. 차량 타이어와 접촉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감식팀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나무 조각이 고인목이라면, 그리고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이라면 그것은 이 사건이 계획적 살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 반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진호, 너는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수사의 그물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4일 후 박 반장은 강태수를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태수는 소환장을 받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급히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경찰이 나를 부르래. 어떡해? 진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황하지 마. 넌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사고를 목격한 거야. 그것만 말하면 돼. 절대 흔들리지 마. 하지만 태수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복례 씨가 물속에서 손을 뻗으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라 슬픔이었고 그것이 태수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 태수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박 반장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 부른 겁니다. 박 반장은 먼저 부드러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왜 그 선착장에 계셨습니까? 태수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낚시하러 갔었어요. 근처에서. 박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낚시 도구는 어디 있었습니까? 태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낚시 도구, 그는 그런 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두고 왔어요. 비명 소리를 듣고 급하게 뛰어가느라. 박 반장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제출 가능하신가요?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고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블랙박스, 그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블랙박스를 미리 제거했지만 태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반장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차량에 설치되어 있으시죠.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을 겁니다. 태수는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작동 안 했어요. 박 반장은 의자에 기대며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경찰관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수 씨, 거짓말하고 계시네요. 태수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박 반장은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당진 차량의 블랙박스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압수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박 반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과 이진호 씨는 중학교 동창이지요? 그리고 둘 다 거액의 빚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책상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짓말하면 주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박 반장의 말에 태수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쌓여온 공포와 죄책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절박했어요. 살고 싶었어요. 박 반장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경험상 이런 순간에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태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댐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일단 시작하자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호가 저한테 돈을 준다고 했어요. 1억 5천만 원. 저는 빚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사채업자들이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고요.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창고에서 진호를 만난 일, 5천만 원을 받은 일,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일,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선착장에서 대기했던 일까지. 박 반장은 조서를 받아 적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진호 씨가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절박했어요. 살고 싶었어요. 박 반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더 있습니까? 이진호 씨와 나눈 대화나 메시지 같은 것.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대포폰으로 했어요. 현금만 주고받았고요. 추적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어요. 박 반장은 철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의 자백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호는 끝까지 부인할 것이고 물리적 증거 없이는 법정에서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동료 형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반장님, 블랙박스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박 반장은 일어났습니다. 강태수 씨, 잠시만 기다리세요. 박 반장은 조사실을 나와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전문가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강태수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음성 녹음이 발견됐습니다. 그가 혹시 모를 배신에 대비해 몰래 녹음 기능을 켜놓은 것 같습니다. 박 반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재생해보세요.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바람소리, 파도소리, 그리고 무전기 같은 잡음 뒤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야. 고인목 치웠으니까 그냥 돌아.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발생 약 1분 전입니다. 두 사람이 무전기로 교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다로 보내야 보험금이 나온다. 박 반장은 주목을 쥐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진호가 직접 계획을 말하는 음성 녹음. 음성 감정 의뢰하시오. 이진호 본인의 목소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의뢰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결과 나올 겁니다. 박 반장은 분석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잡았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인간은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태수가 블랙박스를 끄지 않은 것, 그것이 진호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음성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99.8% 확률로 이진호 본인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박 반장은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1월 28일 오후 2시, 박 반장과 수사팀은 진호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호는 병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보험금 청구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2주만 더 기다리면 돼. 그럼 모든 게 끝나.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반장이 들어왔고 그의 뒤로 여러 명의 형사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진호 씨? 진호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박 반장은 수첩에서 영장을 꺼냈습니다. 이진호 씨를 존속 살해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존속 살해라니? 저는 아무것도... 박 반장은 휴대폰을 꺼내 음성 파일을 회생했습니다. 지금이야. 고인목 치웠으니까 그냥 둬라.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다로 보내야 보험금이 나온다. 진호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진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목에 전해졌습니다. 박 반장은 진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진호 씨, 당신은 완벽한 범죄를 꿈꿨겠죠?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진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년이 넘게 준비한 완벽한 계획, 물리학 공식으로 계산하고 13번이나 답사하고 모든 변수를 통제했다고 생각했던 계획.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인간의 심리. 태수다 개신의 대비에 블랙박스를 켜놓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공범이 먼저 무너질 것이라는 점. 진호는 경찰차에 실려 병원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찬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12억 원의 꿈은 산산조각되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악마의 완벽한 계획은 단 하나의 실수로 무너졌습니다. 2024년 3월 지방법정 형사법정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법학도들, 그리고 복례 씨를 알았던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 충격적인 사건의 끝말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갑을 찬 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의 구치소 생활로 그는 많이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부인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진호, 일어서십시오.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23일 피해자 김복례 씨를 살해하고 이를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존속 살해 및 보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진호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진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날 밤은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린 사이 차량이 의도치 않게 움직인 것뿐입니다. 비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머니를 죽이려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검사는 첫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진호의 휴대폰 위치 기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6개월 전부터 총 13차례에 걸쳐 사고 현장인 선착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진호는 변호인과 잠시 속삭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바다를 보러 자주 갔습니다. 검사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그 선착장만 13번이나 방문했습니까? 전라남도 해안선은 수백 킬로미터인데 왜 항상 같은 장소였습니까?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두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김복례 씨는 6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사망 시 수령액은 최대 12억 원, 수액자는 모두 피고인입니다. 스크린에 보험증권 사본이 띄워졌습니다. 검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채무는 10억 원이 넘습니다. 은행 대출 3억, 사채 7억 이상. 사채업자들은 피고인을 협박했고 회사에까지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명확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빚이 있는 것과 어머니를 죽인 것은 별개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린 적이 없습니다. 검사는 세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차량 EDR 데이터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이벤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에 가해진 압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검사는 방청석을 둘러보며 설명했습니다. 차량이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 굴러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중립기어에 놓고 고인목을 제거한 것입니다. 진호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릴 때 실수로 기어가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라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실수입니까? 검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태수의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법정에 스피커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이야. 고인목 치웠으니까 그냥 둬라.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다로 보내야 보험금이 나온다. 음성이 끝나자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진호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검사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장례식 당일 장례식장에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이 아직 차갑게 식지도 않았을 때 말입니다. 검사는 통화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오전 11시 23분, 진호는 6개 보험사에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각 통화는 5분에서 10분씩 이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복례 씨를 알았던 마을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저 인간이 사람이야. 짐승만도 못한 놈. 재판장이 당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자신이 받게 될 형량에 대한 공포. 검사는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이진호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밀하게 모친 살해를 계획했습니다. 물리학적 계산, 공범 포섭, 증거 인멸 시도까지. 이것은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극도로 계획적인 잔인한 범죄입니다. 검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평생 사랑하고 헌신한 어머니를 단지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피해자 김복례 씨는 30여 년간 새벽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손질해 아들을 키웠습니다. 얼음물에 손이 뒤틀리고 동상에 걸려도 아들 학비를 위해 일했습니다. 방청석의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복례 씨의 그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와 묵묵히 일하던 그 여인을. 피고인은 그런 어머니를 차가운 바다로 밀어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차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피고인은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이진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공범 강태수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진호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도 변호할 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습니다. 진호는 한 번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내내 그는 자신의 처지만을 한탄했을 뿐입니다. 재판장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이진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빚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변명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피고인은 끝까지 자신만을 생각하는군요. 평생 당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은 없습니까?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은 선고를 위해 다음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진호는 다시 수갑을 차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그를 향해 분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복도에서 마을 한 사람이 진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복례 씨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별이 박혔는데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호송했고 그는 다시 차가운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독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철장 너머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어머니, 명절 때마다 자신을 위해 음식을 가득 준비하던 어머니, 자신의 손을 잡고 건강이 제일이라고 말하던 어머니. 처음으로 진호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12억 원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는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가 이 충격적인 사건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진호는 4개월 전보다 더 최초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이진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은 1년 이상의 치밀한 계획을 끝에 생모를 살해했습니다. 이는 존속살해라는 점에서 극도로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보험금을 노렸다는 점에서 계획적이고 악질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처지만을 한탄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1조 공범에 관한 조항에 따라 피고인 이진호를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무기징역. 그 말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부축했지만 그의 다리는 힘을 잃은 채 후들거렸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공범 강태수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강태수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여 진실규명에 협조했습니다. 이를 참작하여 징역 25년에 처합니다. 태수는 판결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공포와 후회,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물질만능주의와 빚독촉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제적 어려움도 인간의 생명, 특히 자신을 낳고 키운 부모의 생명을 빼앗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진호는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복례 씨의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나? 우리 진호 잘 됐으면 좋겠다 였어. 죽는 순간까지도 널 걱정했단 말이야. 진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어미가 저승에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아들이 자기를 죽였다는 걸 알면서. 진호는 아무 대답도 못한 채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이진호는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무기징역수로서 그는 가석방 가능 시점인 20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절대 바깥 세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에 잠듭니다. 교도소 안에서 진호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어머니 죽인 놈으로 불립니다. 교도소에도 나름의 위계가 있는데 존속살해범은 가장 밑바닥입니다. 그는 종종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 진호는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정황도 완벽했습니다. 결국 그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강태수는 청주교도소에 있습니다. 25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매일 악몽에 시달립니다. 꿈속에서 복례 씨가 나타나 조용히 그를 바라봅니다.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슬픈 눈빛입니다. 그것이 더 태수를 괴롭게 합니다. 태수는 교도소 내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회와 용서를 구하며 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은 어떤 신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사건이 발생한 선착장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낚시꾼들이 찾아오고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곳이라고 부르며 피합니다. 복례 씨가 30년 넘게 일했던 수산시장의 좌판은 다른 상인이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복례 씨를 그리워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들 자랑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났지. 시장 사람들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 여인을. 이 사건은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진호는 정말로 어머니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사랑했지만 빛의 압박이 그 사랑을 짓눌러버린 걸까요? 만약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 그는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태수는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로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킬 만큼 큰 것이었을까요? 그는 진짜 살인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일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물었습니다. 빛에 짓눌린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비극은 정말 막을 수 없었던 걸까요? 박재훈 반장은 정년퇴직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특별히 남았습니다. 완벽한 범죄 같았지만 결국 인간의 실수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집념이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후배 형사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이 사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분석, EDR 데이터 활용, 위치 추적 기법. 이 사건은 현대 과학 수사의 좋은 교본이 되었습니다. 진호가 받지 못한 12억 원의 보험금은 보험사 규정에 따라 거부되었습니다. 보험금 살인으로 인정된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돈은 영원히 그의 손에 닿지 못했습니다. 진호의 10억 원 빚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이제 그를 찾지 않습니다. 무기징역소에게서 받아낼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빚은 장부의 기록으로 남아있고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호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 그를 기다리는 것은 더 커진 빚의 액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년 후 그가 정말로 가석방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24년 12월의 한밤, 진호는 간방 창문 너머로 달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달 아래에 어머니도 서 있었을까? 새벽 시장으로 향하던 그 많은 날들, 어머니도 저 달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물어볼 수도 사과할 수도 없습니다. 차가운 철창만이 그의 현실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돈보다 강할까요? 아니면 충분히 큰 빚 앞에서는 모든 사랑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리고 악마는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